팽공방 뉴스 짠짠짠. 오늘 계절의 여왕 5월 날씨 참 좋습니다. 이제 진짜 봄인가? 네, 날이 너무 좋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이제 여름으로 전환되는. 맞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는데 그게 참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5계절 항상 간절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요즘은 날씨가 옛날하고 틀려요 많이. 어쨌든 이제 어저께부터 드디어 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뭐 박수 칠 일이에요? 아니 어쨌든 나는 시작부터 한번 붙어봐 진짜. 근데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게 참 말은 대통령 선거인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겠다 그런 선거가 아니고 이 개인의 어떤 그 욕망을 어떻게 쓰든 저기 달성해 보겠다라는 그런 선거. 나는 그 개인이 어떤 욕망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구나가 자기가 꿈꾸고 있는 어떤 그 세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또 그런 세계를 내가 한번 이뤄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야지.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정치를 하는 거지. 뭐 직업이 정치인이고 직업이 국회의원 애들이 이른바 찐년들 아니야. 걔네들은 그런 욕심도 없는 애들이잖아. 어떤 식으로든 자기 어떤 그 국회의원 횟수만 선수만 늘리면 되는 그게 이제 자기들 욕심인 거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꿈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 다음번 국회의원 되는 게 국회의원의 꿈이라고 그랬어요. 고조선 시대에 농담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한번 풀어내 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떤 식으로 실현해 보겠다.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슬로우의 어떤 욕구의 5단계 뭐 그거 뭐 할 때에도 마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욕구가 어떻게 이제 그 표현되고 이제 하는가 그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욕망이 있어야지. 욕심이 없으면 무슨 정치를 해. 맞아요.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 하다못해 문재인이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욕심이 있었잖아. 욕망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적폐 청산된 나라에서 남력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잖아. 더러운 욕망이고 진짜 사악한 욕망이지만 윤석열도 욕망이 있었지. 김건희를 지키겠다는 욕망. 김건희 말고도 다른 욕망이 있었겠죠. 윤석열도 뭐 종북 주세요. 요즘 보면은 뭐 도대체 뭐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좀 우리가 좀 그 심리적인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짜로 좀 그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들여다볼 뭐 여러 가지 이러저러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얘기들이. 윤석열이는 진짜 심리 분석을 한번 해볼만 해요. 굉장히 특이한 인간형이거든요. 지금 뭐 탄핵 이후로도 하는 거 보면은 막 거짓말. 어제 또 거기 검사 재판장에서도 막 엉뚱한 소리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얘는 자기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뭘 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가 왜 계엄을 했는지 이제 모르는 것 같아. 어쨌든 하여튼 이상한 좀 이게 그냥 나쁜 놈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좀 하여튼 복잡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와 또 부신과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야근하면서 먹는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서 다시 검사가 됐다. 그것도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 약간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알프레드 히치콕 주인공 누구죠? 안소니 호킨스 나오는 영화. 그 자기 엄마 모습인데 자기가 그렇지. 이중 인격이잖아요. 약간 좀 그런 인격이 두 개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 욕망을 갖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근데 그게 어떤 욕망이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뭐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목적은 자기 재판받지 않으려고. 재판받아가지고 감옥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알겠죠. 자기는 이 나라에 좋은 나라 만들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내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이잖아. 지난번엔 이재명 안 찍어가지고 저희가 감옥 가게 생겼잖아. 이제는 이재명 찍어가지고 감옥 보내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대통령만 되면은 예컨대 지금 저기 대법원에서 사실상 당선 무효형으로 파기환송을 한 그 허위사실죄 공직선거법에서 그 항목을 없앤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유죄 안 나오게? 그러면 무죄지. 유죄가 아니라 그럼 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우와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준석의 유일한 목표는 지금 10%를 넘겨가지고 선거비용 50%라도 보전받자. 이게 이제 이준석의 유일한 목표지. 근데 이준석은 이거를 넘겨가지고 자기가 한 15%까지는 받지 않을까. 그래서 100% 보전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꿈을 상행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황교안 씨. 이 사람은 직업이 대통령 후보잖아. 또 유승민에 이은 또 하나의 대통령 후보 직업이 나왔더라. 무슨 때마다 나와 그 아저씨. 직업이니까. 정말. 모든 선거에 출마하지.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아니야? 장돌배기 같아. 부정선거는 왜 부정선거를 할 게 뻔한데 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실까 모르겠어. 너무 지식 수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김문수는 일생 민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해왔다. 근데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차명진 씨 차명진 씨는 대통령 된다고 그러잖아요. 김문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이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글쎄 근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어떤 것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장담을 하거나 그러면은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예측 안 해요. 예측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거 생각하는 경우가 없다. 거의 없다. 나는 김문수 씨조차 스스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걸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최소한 똥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당권 경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를 치를 거고 김문수가 질 건데 선거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22일 동안에 대통령 선거 이번이 22일인가 23일인가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 얘네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은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 것인가. 맞아.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맞아.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욕구,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바꿔보겠다라든가, 내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 국민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이 기여를 해보겠다라든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어떤 그 손톱, 발톱을 지금 찌르고 있는 어떤 규제, 작지만, 이런 규제를 하나 바꿔보겠다든가, 예를 들면은 수원시장을 했던 심재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심재덕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또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사람이 들인 노력이 한 가지가 있다고.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그 심재덕이에요, 이름이? 네.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 훈장을 줘야 돼. 그래서 자기 집조차 변기 모양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그렇게 만들 정도였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모든 어떤 자기의 심재덕. 심재덕일 거예요. 또 이름 틀리면은 다음에 어쨌든 수원시장을 지낸 분이고. 수원시장 지냈고. 국회의원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4년 내내 화장실 문화에서.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이 학교나 어디가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찾아보지도 않았고 백그라운드가 뭐고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근데 이 사람은 좀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 근데 우리나라 화장실은 얼마나 더러웠어. 우리나라 화장실은 진짜 우주 1등이거든. 세계 1등. 진짜 지금은 너무 대단하거든. 아니 시골에 어느 화장실을 갔는데 새벽에 갔는데 그 추운 겨울날 내가 간 적이 있었는데
따뜻하더라니까. 그러니까는요. 우리나라 그리고 모차르트의 어떤 그 음악이 흘러나와요. 야, 우리나라 화장실은 그리고 그 휴게소에서 계속 이렇게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 화장실 점수를 에서 떨어지면 안 되게 만들었죠. 화장실, 그러니까 휴게소를 운영권을 재계약할 때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대한 청결도라든가 화장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그때 그 반영시켰었다고. 너무 그거는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잘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봐요. 외국 같은 데 가면은 정말 화장실 엉망진창이잖아.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니 저기 뭐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당신 화장실에 그 들이받고 있냐 모든 관심을 그랬었는데 결국 뭐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자기는 화장실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겠다. 아 정말 진짜 대단하다. 그런 어떤 그 신념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기 뭐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똥당 애들은 당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다시 공천을 받고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나의 직업을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꿈을 실현하는 거지. 그게 자기 꿈인 거지. 그치. 국회의원이 그다음 국회의원이 되는 꿈을 실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새벽 2시에 그 생날을 쳐가면서 한덕수를 책임당원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국민의힘 뭐 저기 그 단일 후보로 억지로 막 만들어내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하면은 한덕수를 만들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닌 거지. 아니야. 당권을 유지하고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은 쏟아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김문수보단 낫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가 끝났을 때 이제 패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것걸 이제 둘로 나뉘겠죠. 하나 이제 후보 책임만. 김문수 너 때문에 졌다. 네가 임마 단일화한다라고 경선 나와서 공약까지 했고. 그래서 그 당원들을 단일화하겠다는 거짓말을 혀놓겠고 그래놓고 단일화 안 해가지고 결국 빅텐트 깨졌잖아. 이낙연이도 전격 대선 출마 선언하더니 또 전격 불출마 선언했잖아. 아무도 안 돕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문수 아저씨 덤태기 많이 쓰겠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졌다. 이제 이러겠지. 그러면 이쪽에서는 나 때문에 진 게 아니라 또 너 때문에 졌다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가 누굴까? 너가 누굴까 거기서 다 하겠지 뭐 쌍권하고 저기 또 누구야 지금 한동훈이가 계속 지금 자기 그걸 쌓고 있던데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하여튼 빌미를 차곡차곡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지. 빌드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 그리고 지나고 난 뒤에 거봐 내가 그렇게 말했지 뭐 이렇게 하려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너는 윤석열이겠지. 그리고 김건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엄, 그다음에 탄핵,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논의도 이제 이루어지면서 서로 이제 너 탓을 하는 거지. 김문수 너 탓이다. 그래, 김문수 탓하고 있던데. 윤석열 너 탓이다. 한동훈이도 계속 김문수한테 지금 압박. 한동훈 같은 경우나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 탓이든 윤석열 탓이든 어쨌든 똥당이 더 많이 참패하고 더 망가질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그렇겠지. 맞아. 자기들은. 그 망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한동훈이는. 다 망하고 그래 나밖에 없지. 나야. 너 나 안 뽑아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지금 한동훈이랑 안철수나 이런 입장에서는 김문수 때문에 졌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윤석열 때문에 졌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치 뭐 어디든지 뭐 총 난사해도 어쨌든 전에 더 그냥 크게 지기만 바라고 있는 거지 지금. 맞아. 그럴 것 같아요. 크게 지기만. 그래. 아니 크게 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뒤에서 막 해코지 하고 있잖아. 힘을 합치기는커녕 근데 깊이 망하게 하려고 지금 막 계속 무덤 파고 있잖아. 지금 한동훈이 하고. 그럼 홍준표. 하와이 가서 뭐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뭐라 쓰고 걔는 죽을 때까지 조동이가 가만히 수답하지 않을 것 같아. 정계 은퇴했다라고 그러는데 에이 그걸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도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길 바라고 있지 지금. 홍준표 씨 같은 경우 정계 은퇴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누가 자기를 그냥 참패한 다음에 그래 홍준표 네가 해라라고 불러주길 바라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안 불러줘도 나 불렀어요 하고 올 거야. 아니 홍준표도 지금 또 크게 망하기를 또 바라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김문수 폭망하기를 또 그럼. 고사 지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지금 김문수
저기 홍준표 무슨 카페 사람들도 뭐 저기 이재명이한테 간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확실한데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예측이니까 두 가지 정도는 뭐 그냥 그려지지 않을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렇게 지고 나서 하나는 윤석열은 어찌됐든 간에 손절할 거야. 그 김문수 때문에 졌다가 되든 뭐 윤석열 때문에 졌다가 되든 뭐 윤석열 때문에 졌다가 되면 당연하지만 김문수 때문에 졌다도 김문수도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에 일말의 책임이 있거든. 자기가 계엄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탄핵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뭐 그 윤석열 계엄 뭐 할 수도 있는 거지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했었잖아. 뭐 이제 와서 뭐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늦었고 김문수 자체도 뭐 진짜 역설적이지만은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에 자기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덕수 못지않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김문수 책임이 되든 윤석열 그 책임이 되든 이 누구의 책임이 되든 그러니까 후보 책임이냐 아니면 뭐 윤석열 책임이냐 뭐 해가 또 떠나서 공통적으로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와는 손절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의 수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윤석열이 왜 계엄을 했는가를 이제 다들 이제 공감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 명태균 특검을 할까봐. 그래서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은 못 받는데 명태균 특검은 받을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계엄을 했다라는 게 사실상 이제 정설이 될 거야, 정설이.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이렇게 손절이 됐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자기도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달라. 다시 일어나달라. 다시 외쳐달라. 그잖아. 이게 뭐야?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거잖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파가 뭐 이제 이합 집산을 하고 그래서 일부는 탈당하고 또 어디랑 합치고 그러면서 이합 집산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그 우파가 어떤 뭐 재정비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참 많아요. 또 그러길 바라고. 근데 저 또한 사실 그러길 바라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파가 그 이합 집산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면은 이제 그것이 어떤 지역이라든가 혹은 세대라든가 이런 그 집단들의 지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처럼 뭐 호남은 어디 당, 뭐 영남은 무슨 당,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그 이념, 뭐 어떤 그 자기들 어떤 그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이 당원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강령 그 속에서 이제 펼쳐지고자 하는 어떤 그 정책 의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나뉘어지면서 그러니까 우파의 좀 오른쪽 좀 극우적인 성향의 어떤 우파들이 따로 당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똥당 내 좌파들이 민주당 내 우파와 뭔가 어떤 뭐 혹은 이제 뭐 이낙연이나 이런 떨거지들 있잖아. 걔네랑 닭을 만들고. 그리고 김한길이가 끌고 온 애들. 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어떤 또 새로운 어떤 그 우파가 형성되고. 이런 과정은 없을 거라는 거지. 불행히도. 없을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지금. 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우파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어떤 우파의 가치 아래 모여 있는 집단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가치는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합의 볼 수 있는 가치라는 게 없다고. 그렇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봐봐. 그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맞아요. 2020년에.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고. 2022년이구나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이번에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에 어떤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무엇인가 우파가 나아갈 길이 이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가지고 경쟁을 했나? 아니잖아. 오로지 너가 윤석열을 배신했냐 네가 누구를 배신했냐 이거 갖고 싸웠잖아. 그 다음에 오로지 누가 문재인을 잘 때려잡냐 이 싸움 했잖아. 맞아. 계속 또 누가 이재명을 잘 때려잡냐 이 싸움 했잖아. 맞아. 계속 그거야.
맞아. 저놈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계속. 이쪽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되는 게, 저놈 죽이려고, 그냥, 저놈을 죽일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이놈. 계속 그런 식.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예컨대, 뭐,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가 문재인을 더 잘 때려잡습니다. 이거였고. 당대표 선거 때, 또 보면은 예컨대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뭐 안철수 뭐 이 멱살 잡고 하면서 치렀던 그 당대표 선거 때는 누가 더 윤석열을 잘 지키냐 이게 그 경쟁이었고 지난번에 한동훈이 당대표 됐던 선거는 누가 배신자냐 맞아, 또 누가 윤석열을 탄핵할 거냐 그때 한동훈이가 야 너 저기 뭐지 나경원이 니들이 박근혜 탄핵한 집단 아니야? 맞아. 그리고 또 싸우고. 뭐 그러고 싸우고. 자기네끼리 뭐 너가 다 박근혜 탄핵했지 그러니까 너가 더 했지 뭐 이러면서 싸웠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그 후보 뽑을 때는 내가 더 한덕수랑 단일화 잘한다가 또 그게 그 자기들의 어떤 그 경쟁이었죠, 경쟁. 그러니까 한 번도 그간의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우파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싸워온 집단이 자기들 간에 어떤 누가 이 당내의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세세손톱 뭐 자자손손 아니지. 내가 두고두고 국회의원 해먹는데 걸림돌이 되는 놈이 누구인가, 도와줄 놈이 누구인가 이 싸움을 갖고 했는데 당내 무슨 중도 우파가 있고 우파의 어떤 그 좌파가 있고 우파의 우파가 있고 그러겠어. 이데올로기 어떤 스펙트럼 내에서. 그럼 앞으로 우파는 어떻게 될까? 우파가 지금 요즘 보면 우파의 그 앞날이 참 참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파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우리 운영자님이 우파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좌파를 하려고 할 것 없다 하면서 자꾸 막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우리 부운영자랑 반국가 세력에 대한 얘기라든지 옥신각신 했었는데 지금 얼핏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야 진짜 우리 우파라는 사람들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하여튼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 포인트는 제가 보면 그 전두환하고 저기 노태우 전두환에 대한 해석 이제 거기에서 정말 무슨 목구멍에 그 고구마가 탁 막혔다 그래야 되나? 그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것들은 그것도 뭐 일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해석들이 많은데 다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파라는 사람들이 그냥 뭐 하면 그냥 빨갱이야 빨갱이. 진짜 아빠 운영자님 말대로 그냥 빨갱이야. 그 왜 그 시절에 빨갱이 해서 또 빨갱이로 또 핍박받은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정이 없어. 보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부국 강병하기 위해서 어쨌든 희생된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그건 희생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빨갱이 무조건. 김문수 씨도 마찬가지야. 보면 어떤 면에서 그 박정희 반대했다. 박정희 그 경제개발하는 거 사사건건 잡아 말렸다. 그래서 나쁜 놈. 그래서 빨갱이.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사상의 자유가 있고 생각의 자유가 있는 거지. 박정희 하는 거에서 반대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시절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이따까지는 몰랐는데 보니까요. 뭐 하면 빨갱이. 그 김문수 씨도 지금 김문수 씨 욕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내가 보면 웃겨. 그때 학생운동 했다고 빨갱이야? 그 사람이 사고가 빨갱이라 하더라도 좌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좌파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게 근데 국가를 전복하려는다든지 대한민국을 혁명으로 뒤엎으려는다든지 그러니까는 통진당은 박근혜가 딱 해산시켜버렸잖아요. 대한민국 자체를 엎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한민국을 좌파로 끌고 가겠다 하는 거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지. 그거는 대한민국을 좌파가 자기네들이 이상이고 대한민국을 잘 만드는 방법이 좌파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유럽도 좌파가 있고 운영가님 얘기대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우파라는 게 지금 사고가 내가 보니까 어떤 통일된 가치 있잖아요. 진짜 그 우파들
그나마 이승만 박정희 막 떠드는 사람들도 좀 잘못된 어떤 남을 인정하지 않는 좌파도 사람이고 좌파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은 그 희생당한 거가 정당하다면 보상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나쁜 놈 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그 우파 보수 우파가 지금 문제가 많아. 예, 이제 이데올로기 또 이제 이념적인 가치 또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고 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는 가치 지향적인 우파 분립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세 가지인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근데 지금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화국의 정신은 공화주의 정신은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지금 사실상 헌정 질서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공화주의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그렇죠. 공화주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는 무조건 다수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거를 누구도 지적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봤을 때만 지적하는 거야.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럼 우리가 다수인데 뭐. 그 다수가 민주주의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주주의 지상주의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재명이가 이거 좀 이따가 뭐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로부터 벗어나야 될 이유가 지금 여론조사 1위라는 거 아니야. 여론조사 1위인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사법부 니들이 뭔데 그런 식으로 그거를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런 발상. 그러니까요. 우파라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 정규재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우파라는. 그래요. 나 그래도 윤석열 반대하면서 우파라는 사람들이 조희대가 잘했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사법하고 그게 무조건 뭐든지 다 정치 논리 그리고 또 다수의 논리. 그 다수의 결정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 선이다. 그 다수가 무조건 선이라는 식으로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가 정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거기에 민주주의라는 뜻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공화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공화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민주주의가 선인 거야. 최고의 선. 근데 다수가 최고의 선으로 되는 거야. 그게. 다수가 정하는 거는 우리 운영자님이 늘 이야기하는데 어떤 결정 방식 무엇을 선택할 때 뭔가를 결정하는 수단의 하나가 다수결인데 어떤 똑똑한 사람이 바로 된 결정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정희, 이승만 똑똑한 사람이 바로 된 결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수가 어떠면 보세요. 경부고속도로 똑똑한 한 명이 바로 된 결정을 해가지고 다수가 들어눕고 그 난리를 쳤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똑똑한 한 명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수가 꼭 옳냐는 거지.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민주주의고 다수의 결정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거기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수가 옳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그럼 다수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책임지는 방법이. 근데 책임은 안 지잖아. 책임지는 방법이 없잖아요. 책임을 지는 방법이 있죠. 다음번에 그런 선택을 할 때 다수가 안 되면 되거든. 계속 다수. 그런데 또 자기들은 다수가 되어야만 되거든. 왜냐하면 다수가 되어야지만 자기의 이해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파에 대한 가치나 우리 어떤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우리가 어떤 게 진정한 우파고 어느 부분은 정리하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우파라는 개념에서 지금 우리가 우파 하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된 게 없고 가치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우파라는 당 우파라고 내거는 참칭하는 우파조차도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분화되거나 세력이 조정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 이번에도 사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수라는 사람들 하면서 윤여준 그다음에 또 정규재 그다음에 홍준표
그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저희 비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병태 교수. 이병태 교수 이재명한테 갔더라. 이재명한테 가는데 제가 가가지고 주류 경제학적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에게 전하고자 한다. 근데 어느 분이 그냥 저기 뭐지 그 자리 하나 준다니까 갔다고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당황스러운 거지. 김광두 교수 있잖아.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뭐 이 경제 가정교사라고 그까지도 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전부터 어떤 저희 그 정책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책을 총괄하면서 논의하고요. 그래서 박근혜 때 같이 상의하고 그랬던 김광두 교수 문재인한테 갔잖아. 맞아. 그 문재인한테 가지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 맡았다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기구야.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라고. 의장이 대통령이고 부의장 그리고 상당히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 그런 나를 이꼴로 만들. 그래서 김광두 가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막았어 자기가. 근데 이병태 정도 되는 사람이 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렇구나. 아니 김광두 거 가가지고 이제 좋은 자리 받고 저기만 했네. 세상에 나를 이꼴 만드는데 거기 있었어요. 내가 김광두 교수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뭐 그거는 뭐 굳이 뭐 이 자리에서 할 텐데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하는 거지 이병태라는 사람이. 그렇네 정말. 이게 홍준표는 물론이고 홍준표 딸거지들의 이 정체가 그런 거야. 그 이재명이고 이준석이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이제 갖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 또 그런 존재임을 자기들이 자처하잖아. 뭐 이재명이는 홍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선배님 뭐 막걸리나 한잔 하시죠. 모시고 싶다 뭐 이러고 있고. 이준석이는 공항까지 갔다며. 홍준표 저 미국 간다니까. 그 바쁜 와중에. 그게 뭐야? 니들 떨거지들 있잖아. 내가 좀 갖다 써도 되겠니? 그러면 너한테 좀 들러붙어 있던 어떤 얼마 안 되는 지지자들도 나한테 오겠지. 이런 거잖아.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야?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랬다가 얼마 뒤에 내가 존경한다고 알았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아요. 이랬던 놈이잖아 이재명이. 그런데 홍준표 좋아하겠지. 이재명이가 자기한테 뭐 막걸리라도 한잔하자라고 했다고. 또 좋아하겠지. 이준석이가 와가지고 말해 자기 떠나는데 머리 조아리고 인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도 됐냐고 생각하겠지. 근데 봐봐. 어떻게 홍준표라는 사람과 또 홍준표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뜻을 모으고 의견을 나누면서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재명이 부른다니까 이재명이한테 가고 이준석이 부른다니까 이준석이한테 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그게 없는 거야. 이 나름대로 어떤 그 엘리트이고 그 다음에 이른바 어떤 그 보수 우파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나 혹은 뭐 정책적으로나 혹은 뭐 조직적으로나 혹은 뭐 선거 공학적으로나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모여있는 홍준표 쪽으로 떨거지들 모여있고 한동훈 쪽으로 모여있고 이렇게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조차 이재명이 부르면 이재명한테 가고 이준석이 부르면 이준석한테 가는 거지. 그만큼 우파 내에서 우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이 없는 거야. 무엇이든 간에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내 일자리가 생길까, 또 내 이권이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일까,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드높일까, 나의 존재감을 어떻게 드높일까. 그러니까 뭐 이인길이 박창달이니 권오리 하는 사람들도 잽싸게 이재명한테 가 있잖아. 옛날에 이명박한테 붙어가지고 정치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 차라리 김경률이나 진중권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가 하는 꼴을 보면서 더 이상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파로 넘어갔다라고. 자기들은 우파로 그렇게 김경률이 진중권이 빨갱이 새끼라고 우파가 욕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우파로 넘어갔다고 얘기할 때 계기라도 있었어. 무엇인가 자기들 저희 조국이랑 싸웠잖아. 그래서 뭐 저쪽에서 조국 백서 만드니까 이쪽은 조국 흑서 만들고 그랬잖아. 근데 우파는 뭐냐고. 불러만 주신다면 따르릉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이 뭐 이제 새로운 우파가 뭐 만들어지고 뭐 이런 어떤 기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임파서블이라는 거지.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목적 자체가 나의 기득권 유지인데 내가 나가서 더군다나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당을 만들려면 돈이랑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나가? 너가 나가야지. 나는 절대로 안 나가지. 그러니까 안방 싸움이야. 안방 싸움. 네가 나가야지. 내가 나갈 수는 없거든. 돈 만들어 싸움이야. 집하고 자기 안방을 유지해야 되니까 재산 유지하려고
지금 막 첩하고 막 누가 안방 싸움이야, 안방 싸움. 그러니까 남는 게 있다면은 똥당의 안방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두들겨 맞다가 이제 떨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이준석이 당이거든.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준석이가 받을까? 글쎄, 누구는 이준석으로 한 명 갔잖아. 장해찬인가 걔. 장해찬? 장해찬이 걔는 뭐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 그것도 장해찬이랑 이준석이 그렇게 싸우다가 또 온다니까 또 받는 건 뭐고 간다는 건 뭐고. 정치란 뭐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어떤 건가 모르겠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거든. 서로 다 알아요. 가지고 무슨 동지가 되겠어? 그러게. 하나의 동지라고 하던 이준석이랑 허은하가 거기도 돈 때문에 싸웠잖아. 아유 정말 추죠. 되게 지저분. 그 얼마 안 되는 알량한 어떤 그 개혁신당의 어떤 그 선관위에서 나오는 돈. 그러니까 정당에 왜 내 세금으로 맞아요. 정당 국고금을 없애야 돼. 그 선거 비용뿐만이 아니라 정당 운영비를 보전을 주냐고. 국가에 세금을 없애야 돼. 내가 뭐 국가에 주는. 그리고 그 정치인들은 봉사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돈과 이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자꾸 근데 그런 건 명예직으로 하면 또 돈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운영자님 그러셨죠. 아 참 어려운 문제네 세상에. 근데 어쨌든 돈과 거기 재산 이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드는 개미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건데 어쨌든 명예직으로 해야지 자기가 어떤 자수성 가한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이게 돈 있는 놈들이 만들었던 게 김무성이랑 김세현이 바른미래당. 돈 많은 김무성이랑 돈 많은 김세현. 맞아 그때도 했었죠 걔네들이. 근데 김무성이랑 김세현 돈 안 썼거든. 돈 있는 애들은 돈 안 써. 돈 있는 애들도 돈 안 써. 쓰니까 부자. 자기 돈 안 써. 쓰는 부자 아니지. 그러니까 돈 있는 놈들도 나가서 만든 당인데 돈 안 썼는데 한독수 봐봐. 끝까지 자기가 국민의힘 되려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겠다는 거거든. 맞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우파가? 우파는 이제 괴멸돼야지. 아니 괴멸은 당연한 수순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벌써 괴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뭔가 썩고 나면 새 살이 돋아야 되는데 너무 고름이 많아가지고 새 살이 돋질 않아. 새 살이. 그러니까 이 고름들이 살아보겠다고 뜨끔뜨끔된 게 김무성이 단식하러 나오잖아 지금. 뭐 지금 조용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잊어버릴 것 같거든. 근데 이제 대한민국 근데 우파가 이랬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은 거는 좌파에도 미래는 없거든. 우파뿐만이 아니라 좌파에도 미래가 없다. 왜냐면은 대한민국 좌파에 지금 이재명밖에 없잖아. 그럼 왜 거기는 이재명 말고 왜 사람이 없어? 거기 한참 이 사람 저 사람 많았었는데 우리 문재인 씨가 싹을 싹 다 잘라가지고 평정을 해놔서 그렇지. 그 이재명도 좌파가 키운 게 아니야. 우파가 키웠지. 맞아 윤석열이가 키웠지. 윤석열이 키웠지. 그래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기 할 텐데 윤석열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재명을 키운 거는 1%의 재수, 운빨. 그러니까 하다가 박원순 극단적 선택을 했지. 맞아. 안희정 그렇게 됐지. 또 김경수, 맞아요. 추미애가 판터세. 추미애랑 누구야 누구야 그 돼지란 표현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 유튜버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그 낙검수. 낙검수 하여간 김머시갱이. 김용민? 아니 김용민 말고 뭐 하여간 걔네들이 이거 무슨 댓글 조작 아니야? 라고. 맞아. 갑자기 왜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김어준. 그래 김어준.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요즘 김어준이 이 정도로 어떤 그 영향력이 없어졌나? 그러게 김어준 소리를 안 들으면 잊어먹게 되네.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조사 시작했다가 김경수가 날아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의 운빨. 그다음에 99%는 우파가 키운 거야. 맞아요. 우파가 키운 거죠. 지금 다 우파가 키운 거예요. 좌파 세상은 우파가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보면 좌파가 다 나쁜 짓 하는데 그걸 물리칠 힘이 없고 맨 내분만 하니까 5.18도 그렇고 4.3도 그렇고 순천 뭐 어쩌고 그러고 법제적으로 다 우파가 같이 동의해가지고
거기 뭐 그것 가지고 싸우는 우파 한 번도 못 봤어. 제도권 내 밖에서만 와글와글 하면서 문제 있다 그러지. 제도권 내 우파들은 다 둘이서 손잡고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뭔가 어떤 정책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그 애를 썼는데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작년 12월 초에 11월 말에 민주노총조차도 민노총의 애들조차도 12월 달에 한 두어 번 집회 더 하고 이제 끝낸다. 이미 그렇게 선언까지 했다고. 이재명이 얼마나 똥줄이 탔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윤석열이가 탁 계엄을 해줬잖아. 당황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우파가 이번에도 아마 똥당이 선거운동 전례 그거겠지. 이재명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계엄도 해줬죠. 또 지금도 선거 누구 단일고 누구 어쨌든 간에 한번 그래도 붙어봐야 되나 하는데 자기네끼리 찢고 뽑고 그 뭐지 후보 바꾸고 뭐 간밤에 머리 뜯고 싸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대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저쪽이 쓰러 자빠지니까. 저쪽이 자빠지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형국인 거죠. 이게 전부 그 우파가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들고 김건희가 만들고 똥당이 만들고 한동훈이 만들고 맞아요. 권성동이가 만들고 권영세가 만들고 이제 김문수가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지만은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이재명이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인 거거든. 이재명이 있으니까 윤석열이 있는 거고 윤석열이 있으니까 이재명이 없다. 이재명이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번 사실 그 생각해 보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똥당 그러겠지. 이재명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김건희는 이 한마디 더 할 말이 없거든. 실제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이재명이 심판하고 조국이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조국이가 어떤 놈이야?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부, 그 다음에 그 자기 그 무슨 학원 있잖아. 웅동학원에서 돈을 또 어떻게 빼돌렸어? 아직까지도 뭐 그 100억 원이 넘는 돈 안 갖고 있잖아. 세상에,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그 자기가 어떤 그 쌓아온 그 주둥아리를 쌓아 올린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들을 그 자식들한테 그 세습하려고 애들 전부 다 뭐 온갖 서류 날조하고 조작하고 해가지고 뭐 의전원 보내고 뭐 어디 보내고 그렇게 걸린 게 그렇게 그러다 걸린 게 조국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 조국이조차 맞아. 윤석열은 김건희는 한동훈은 이래가지고 당선됐어. 맞아요.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 가지고 열 몇 명 국회의원이 됐잖아. 근데 그거를 또 해먹겠다고? 안 되지. 근데 이 다행스러운 건 그거지. 다행스러운 거. 하나 다행해도 우파도 좌파도. 끝났지만 좌파도 이런 상황이면은 대한민국의 좌파도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 남는 건 무엇이냐? 우파가 됐건 좌파가 됐건 일단 벌거벗겨진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이재명이가 서로가 있으니까 가려졌었는데 윤석열이 사라지면 이재명의 벌거벗은 몸이 드러난다고.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사라지면 윤석열의 벌거벗은 몸이 드러날 거야. 이제 이재명은 벌거벗은 몸이 되는 거야. 그 벌거벗은 몸이 됐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에게는 퇴임과 자기가 5년을 마침과 동시에 재판이 남아있거든. 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취임한 날부터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취임한 날부터 그 작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5년 뒤에 자기가 무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조치라든지 뭐 자를 놈 자르고 법 고칠 건 고치고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5년 뒤에 자기 목숨 보존하는 일부터 해야 그 일이지.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대법관도 뭐 늘리고 그래서 뭐 자기 무죄 맞는 그만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다 뭐 모든 게 그게 뭐 무슨 개혁이라는 그걸 내걸고 사법 개혁, 판사 개혁, 무슨 개혁 그거를 내걸고 실제는 자기가 5년 뒤에 생존해 있을 방법 그거를 많이 강구할 것 같아요. 그거 살아야지 어떻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안 되거든. 윤석열이도 자기가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이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왜냐면 내가 명령만 내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명령을 내렸는데 계엄도 안 되잖아. 근데 이재명이는 문재인이가 하는 거 보고 우파랑 좌파는 틀려. 좌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탄탄한 어떤 이 조직 장악력. 그치.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국 법관회의를 하는데
전국 법관회의의 투표 결과에서 보면은 우파와 좌파가 얼만큼 서로 분포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이번에 드러났다고. 좌파가 25, 우파가 69. 어쨌든 의견을 밝힌 사람 중에. 그러니까 5시까지 안에서 10시까지로 늘려가지고 그 다음날 10시까지로 늘려서 간신히 5분의 1 넘겨가지고 어떤 전국 법관회의를 하잖아. 근데 이 5분의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도 전국 법관회의를 만들어내는 게 좌파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볼 거는 동시에 69명이라는 좌파에 반대하는 우파가 있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사법부를 휘두르는 데 있어가지고 문재인의 김명수 때와는 달리 이재명이가 사법부를 휘두르는 데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사실 김명수도 뭔가를 막 휘두르고 싶었는데 뭐 안 된 게 최광욱이니 조국이니 뭐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아무리 살려주고 싶어도 못 살려주잖아. 그러니까 김명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질질 끄는 것밖에 없었다고. 근데 결국은 다 처벌을 받고 있잖아. 다만 이제 송철호라든가 그 문제 났잖아요. 황운하라든가 이쪽이 이제 문제인데 거기도 다시 한번 보면 또 그 다음 재판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뭐 일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김명수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김명수라는 놈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 내에서 적폐청산, 사법농단 하면서 다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사법농단, 사법적폐청산을 외쳤던 사람들 국회의원 되고 법관들이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김명수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재판 연장밖에 없었다. 질질 끄는 거. 그러게 뭔가 어쨌든 자기가 불법적인 건 할 수는 없잖아. 다 기록이 되거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결제를 하는데 이 일을 내가 했을 때 이거 나중에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독박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있기 때문에 결제를 받을 때 뭐 위에 뭐 예를 들어서 과장 결제를 받을 때 과장이 뭐 고쳤다라고 하면 그 라인 그대로 살려두는 거야. 과장 수정. 또 그리고 국장이 수정했다는 국장 수정. 그 모든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이나 결제할 마음 나겠어? 뭐 고치라고 할 마음 나겠어? 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은 문재인이 들어와가지고 10년, 20년이라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완전 다 작사를 냈으니까 공무원도 살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윤석열이가 지가 다 잡아놓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하고 문재인이가 둘이가 세트로 세상에 군도 몇 년 전에 거면 운전 뭐 했다 하면서 하여튼 난 그때 문재인 때 너무 황당한 일이 많아가지고 몇 년 전 10년, 20년 전에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방송국에도 뭐 그런 거 했다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뭐 정직하고 뭐하고 막 그냥 벌 내렸잖아요. 그거 그럼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안 봐? 아 저렇게 하면은 내가 10년 20년 뒤에 내 퇴직금도 깎일 수가 있고 내 연금도 날아갈 수가 있고 내 생존에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살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은 뭐 하라 그러면 다 누가 에비던스 남겨놔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맞아. 그거 할 때 죽을래 과장 신내렸다 뭐 새끼가 나온 이유가 그게 왜 나오겠어? 어딘가 적혀 있는 거야. 너 죽을래 했다. 그러게 맞아. 그 어딘가에 적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적힌 서류들은 폐기를 못 해요. 그것도 자기들이 폐기하지 않고 해서 남겨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검찰 잘하는 거 있잖아. 경찰이랑 압색. 압수수색 해가지고 다 끌고 나면 어딘가 적혀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마음으로는 뭐 검찰이고 경찰이고 뭐 법원이고 뭐 다 휘두르고 싶겠지. 근데 쟤네들은 의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쉬울 것 같은데. 의회가 장악한다더라도 법밖에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런데 법은 예를 들면은 그 법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 양곡법이라든가 이걸 그 다음에 이걸 왜 문재인이 안 했겠어? 왜 안 했어? 문재인이? 문재인이 하면 될 거는 왜 문재인이 안 했겠어? 그 법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이 있거든. 근데 그 법으로 통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거든. 문재인은 그걸 안다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근데 떠들긴 좋지. 뭐 약자의 편이냐 하면서 떠들긴 좋은데 정작 안 하잖아. 근데 다 할 거라는데 이재명이나 할 거래요 다. 이재명은 하겠지. 하면은
더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수가 이제 이제 반 이재명으로 돌아설 수 있겠는데. 지금도 저기 뭐야 이재명이 절대 다수는 아니지. 왜냐면은 저기 우리 그 재판 결과나 그 여론조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 재판 그 대법원의 어떤 그 파기환송이 잘 됐다고 생각하냐와 아니면은 그 이재명과에서 그게 나쁜 짓이냐고 했는데 잘 됐다가 많아요.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저기 뭐지 다음번에 사실은 지금 이재명으로 정권이 바뀌는 것보다 이재명이 권력을 잡아나가는 것보다 더 사실 이 무서운 거는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이 사법부. 그 사법부가 파괴될 것 같아 이제. 근데 사법부도 지금까지 사실 파괴되어 왔지. 파괴되어 왔는데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그냥.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우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 뭐 당권 싸움하는 분들은 당권 싸움 하시라고 두고 사법부가 걱정이.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를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마녀 사냥이 종식되게 된 계기가 어떤 그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 증거주의에 기반한 근대적인 어떤 사법 체계가 성립되면서 뭐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우리 얘기를 했었고 몽테스큐에가 삼권 분립을 얘기했을 때 왜 삼권이 분리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정치적 자유라고 표현을 했다고. 정치적 자유, 정치적 일반 어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와의 어떤 그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라는 게 뭐냐면은 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내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게 정치적 자유야. 그 법이 정해주지 않은 테두리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지. 그러면 더 이상 그 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법이 정하지 않은 테두리 밖에서 자유는 그거는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거지. 억압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법 안에서 저기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지. 이게 법치주의 정신이거든. 그렇죠. 이게 법치주의 정신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독재 권력이, 그렇지. 혹은 뭐 어떤 그 재벌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사법부의 어떤 그 사법부 재판의 어떤 독립성을 훼손해 왔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사법부 스스로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당파성에 사로잡혀 있고 사법부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쫓아간 거야. 그렇지. 그게 오늘날의 모습인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지. 이 좌파들이 지금 잘하는 건 뭔가 프레임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이 허위 사실. 나는 뭐 누구도 몰랐고 골프 친 적도 없고 뭐 협박받은 적도 없다. 국토로부터 협박받아서 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이 아니냐 하다가 대법원에서 이건 허위 사실이야. 너는 당선 무효형이야.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지. 그래가지고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 그러면 이재명이 죄가 있냐 없냐 갖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좌파가 그 프레임을 딱 두 가지 질문으로 바꿔버리잖아. 맞아, 진짜다. 대법관 니들 7만 쪽 그 시간 동안 다 읽었어? 한번 우리 시험 한번 쳐볼까? 대단하다 쟤네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지하는 맞아. 후보를 사법부 니들이 뭔데 맞아요. 잡아가 넣어가지고 맞아요. 나의 어떤 그 참정권이라든가 그걸 나의 어떤 그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 의무, 권리 이거를 제약해. 네, 됐습니다. 그치. 와, 좌파들은 정말 무섭긴 하다. 왜냐면은 그게 프레임 전환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유죄냐 무죄냐 막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 했는데 사법부가 유죄야 하고 딱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린 유죄 아니야. 우리 이때까지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는 게 아니라 딱 다른 데 시선을 딱 돌려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뭐 골프를 쳤니? 뭐 협박을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맞아. 그 얘기는 싹 없어졌어요. 7만 쪽 니들은 어떻게 읽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맞아. 그리고 시험해볼까 이거랑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을 뽑을 건데 네가 뭔데? 내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 대법관 니들이 뭔데 날려버려. 그럼 이때까지 유죄 무죄 할 필요가 뭐 있어?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유죄 무죄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지금 지지율 높은 사람인데 유죄 따질 것도 없지. 그냥 바로 무죄지 뭐. 이게 이제 좌파들의 이제 하고 있는 짓인데. 거기다 박수를 치는 우파들이 많어. 근데 이거는 진짜 기록을 위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게
김대중 비자금 사건. 대통령 선거 직전에 김대중이가 그때 신한국당인가 670억 원 내 비자금을 의혹 제기한 규모만 670억이야. 노태우로부터 뭐 여기서 받은 비자금, 김대중 비자금. 김대중도 인정했어. 내가 20억 원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것도 그 플러스 알파는 6억 7천만 원이다. 김대중도 인정했어. 인정한 상황 속에서 신한국당이 너 670억 원 받았자면서 수표 막 들이밀고 가랬을 때 그때 김영삼이 어떻게 했어? 뭐랬는데요? 수사 중단시켰잖아. 왜 수사를 중단시켰어?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자기 유력한 어떤 대통령 후보인데 김영삼이가 뿌리네 뿌리.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검찰총장이 맞아. 김태정이잖아. 맞아. 김영삼이가 중단시켰어. 왜 김영삼이 중단시켰지. 왜 중단시켰어요? 그걸로 치면 되는데. 김영삼 입장에서는 자기도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물론 자기도 받았지. 이걸 치면은 김대중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일단 중단시키고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이회창이가 죽여버릴 거고. 그 다음에 그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나 비자금 수사 안 했잖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어떤 그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겠네. 그러면 그래서 김대중 비자금 수사 어떻게 됐어? 그랬구나. 나중에 그 김태정 검찰총장이 김대중 때 연임됐잖아. 유임됐잖아. 유임이 아니라 그 안 잘렸잖아. 원래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검찰총장도 다 자르고 하는 건데 안 자르고 그냥 너 검찰총장 시켰잖아. 그래가지고 없던 걸로 합시다가 됐지. 그렇구나. 그럼 김영삼이는 거기서 비자금을 밝힐 필요가 없구나. 그렇지. 자기한테 아무 이익이 없는 거지. 근데 나한테 이익이 없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고 자기는 이해창이가 안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러니까. 그 이런 세상 일이라는 거 모든 거는 다 그렇게 자기 유불리나 이런 다 그런 거 같아. 그런데 이게 김대중 김영삼만이 아니고 다 그런 거 같아. 이명박도 그랬다고. 그러니까요. 이명박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다스 국세청에서 이명박의 어떤 그 계좌라든가 이런 걸 재산 납세기로 확 조사했잖아. 이명박이도 엉망진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때 막 그 이 새끼들 뭐한 짓이라고 이제 나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이가 뭐라 그러냐면 비서실장이었는데 불법과 비리 이런 것이 첩보가 들어왔으면은 이걸 조사하는 거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노무현이가 직접 나서가지고 고발했어 검찰에. 노무현이. 이명박이 검찰에 고소한 게 노무현이야. 수사하라고. 근데 수사 안 했잖아요. 했지. 해가지고 이명박 특검까지 했잖아. 면죄부만 줬잖아요. 면죄부가 됐지. 이미 검찰은 그때 싹 그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그때 앞장선 게 또 윤석열이잖아. 맞아요. 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거나 말거나 99%의 국민이 지지하거나 말거나 재판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뭐 하면은 뭐 엉뚱한 소리. 그런데 적절한 시점에서 필요할 때 이런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재판이 이루어져 왔잖아. 이명박은 그때까지 기소도 안 됐었다 치자 이거지. 김대중에도 기소도 안 됐었다 치자 이거지. 근데 이재명이는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잖아. 그 재판도 1심 받고 2심 받았어. 그럼 대법원 판결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요. 대법원에서 그거를 판결하는 것 자체를 아니 조희대를 욕하고 막 조희대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떻게 되면 의인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이 언제 판결을 하건 어떤 판결을 하거든. 응? 그리고 그 사람이 권순일이처럼 아주 그냥 멀쩡한 거짓말을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도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는 상식에 기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을 때는 그 사람은 판사를 욕할 수 있지만 이재명이가 거짓말했다는 게 뻔한 이야기고 앞뒤 그냥 상식 있는 사람은 들어봤을 때 내가 골프를 누굴 모른다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거기 국토부에서 협박받았다. 협박한 사람도 없는데 협박을 왜 받아 자기가. 그럼 협박한 사람을 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협박한 사람이 벌 받아야지. 부당한 것을 협박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잘못이라는 거를 아는데 그것을 판결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조희대가
나쁜 짓 했다 그러면서 뭐 윤석열이 패라는 둥, 뭐 기득권 패라는 둥, 뭐 서울대학교 가르텔이라는 둥, 뭐 했다면 음모론이야 다. 그런 어떤 그 음모론, 사법부의 어떤 그 음모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그 토요일 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그리고 음모가 있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음모가 있다 해도 있잖아요. 그거는 막 자기네가 만들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야. 음모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 조희대가 그런 판결을 한 것, 그 팩트 있죠. 그리고 그 판결이 바르냐 옳으냐 그르냐 그거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음모라는 거는 어떻게 내가 실증할 수도 없고 내가 증명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연계되지도 않았고 자기 상상력으로 만든 음모로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들이대보라고. 음모에 대한 증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얘기했지만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려면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하기 전에. 그렇지. 대법원에서 그때 지금 저번에도 무죄라고 그냥 만세 부르고 있잖아. 파기환송. 지금도 보면은 맞아요. 이 저기 민주당 애들이 만드는 법이 무죄가 확실한 재판을 계속 하라는 거 아니야.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재판하기도 전에 무죄인지 유죄인지 자기들 알고 시작하는 거야? 그 박지원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3주 전에 들었다며. 무죄라고. 그러니까. 그럼 누구한테 들었는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얘기를 해야지. 그 박지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거 갖고 얘기할 건 아닌데, 자기들이 진짜로 어떤 그 사법부의 정의를 얘기할 거면은, 또 사법의 정의를 얘기할 것이면,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반대한다 한다면은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을 선고를 한다고 하기 전에 그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조희대가 전원 합의체를 해가지고 판결하겠다. 그랬으면 진짜로 그 사법부의 그 결정이 정치적인 파장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한다면. 그리고 후보의 어떤 그쵸. 선거운동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때 판결을 미뤄달라. 판결을 나중에 해라 하든지 뭐 선거 후에 하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전부 다 무죄 날 거라고 가만히 있다가 판결하고 나니까 뭐 조희대도 나쁜 놈 하면서 우나자나 마찬가지야다. 그리고 저기 뭐지 2심에서 1심에서 유죄가 됐을 때는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그러더니 맞아. 2심에서 유죄가 되니까 사법의 정의는 살아있잖아. 아니, 사법부가 진짜 문제인 게 지금 이재명이가 들어가면은 사법부 완전 초토화시킬 것 같아. 그렇게 하겠죠. 그게 이제 지금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다 떠나가지고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사법부가 스스로 밟아왔던 어떤 자기들의 사법 정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게 이제는 완전히 어떤 본격화되어지면서 삼권 분립 자체가 이제 괴멸되고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이제 붕괴되는 우리나라는 다시 그런 나라가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재건해야 된다. 그러함에도 나는 이재명이가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지. 윤석열이가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못 다스렸죠. 맞아. 그 내부에 이런 어떤 그 세력들이 있는 거거든.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 거야. 지금 문재인이나 어떤 이런 수사들이 지지미진하고 뭐 검찰이 그러는 게 나는 문재인을 그 사람들이 옹호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안 한다고 나한테 무슨 영화가 오나? 맞아, 그렇게 했어. 이런 세력. 내가 검사라도 문재인한테 유죄 때리기 싫을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무슨 뭐 자리 하나 크게 주면 모를까.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윤석열이는 사실은 검찰에 있어서 큰 롤 모델이었잖아. 정권을 들이받고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되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됐어야 됐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윤석열이 하는 거 보니까 병신되고 있거든.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문재인이랑 윤석열이가 적폐청산이라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공직기관, 그 다음에 어떤 국가 권력 기관, 국가에서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권력기관들 있잖아요. 어떤 무기를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뭐 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생명권,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기관 내도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어떤 복지부동에 그 공무원들 남아있는 거거든. 그러게 그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네요, 운영자님. 그러니까 윤석열 마음은 급한데 윤석열이 저기까지 뛰어갔어. 그게 우리가 70년 동안 쌓아온 법치의 힘이라는 건가 봐요. 그게 그래도. 글쎄, 그까지 잘 모르는데 법치의 힘이라기보다도 이 제도화의 힘이겠죠. 제도의 힘. 나라가 어느 한 개인이나 혹은 한두 명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어떤 이제 그 제도, 그 법과 어떤 그동안의 어떤 전통, 이 관행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제도화시켜 나가고. 아무리 삐걱삐걱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독재다 아니면 민주화, 엉터리 민주화다 하면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70년 동안 쌓아온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 제도 내에서 내가 합법적인 걸 할 때는 침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려면 굉장한 힘이 또 필요하거든. 그렇죠. 걔네들도. 그러면 그런 개개인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제도의 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버티는 거죠, 그 지금. 근데 문재인 때는 그게 95%의 국민들이 광기와 사기와 살기에 휩쓸리면서 박근혜를 처단해야 된다 라는 어떤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고, 맞아요. 마침 그 시점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자기가 잘하는 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자라고 해서 들어갔던 좌파들, 일종의 어떤 그람시의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진지전을 펼친 애들이 자기들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의사결정 구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이가 들어서면서 힘을 합쳐가지고 홀라당 봉기해버린 거거든, 봉기. 그러게 말이야. 혁명이라. 내부 혁명이 일어난 거로, 혁명. 그러니까 그 정부 부처 내 적폐청산위원회가 쫙 만들어지잖아. 맞아요. 그리고 방송국에 인민재판이 막 형성이 되고. 문재인 때 진짜 그랬어요. 각 조직마다 인민위원회 만들어져가지고 막 10년, 20년 전에 PD들 만든 거, 박정희 찬양하는 프로 다큐멘터리 만든 PD들 다 잘리고 막 엉망이었잖아요, 진짜.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한 것들도 많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들이, 예를 들면 김명수가 임성근 탄핵하고 하는 과정들이 공개되는 거 있잖아. 네가 인마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널 여기서 사표 받으면 되겠어?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리잖아. 그리고 내부에서 있었던 많은 너 죽을래라든가 신이 내린 석이고 이런 식으로 막 그 폭로가 되고 있다고.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 맞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거를 자기가 모른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이가 초기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집권 3년 되고 4년 되고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안 따르거든. 그러니까 그때 누구야 이인영이가 당대표인가 뭔가 무슨 하고 그럴 때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서 청와대 누구랑 같이 얘기할 때 공무원들 일 안 한다 이거 막 떠들고 그랬잖아. 저것들부터 청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3년차 4년차 들면서 일 안 하는 게 보여지거든. 뒤에서 그냥 열중시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윤석열이도 대통령 된 다음에 내가 돌격 앞으로 다 돌격 앞으로 올 줄 알았거든. 아무도 안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다 넘어진 거야. 맞아요. 그게 윗사람이 그냥 온다고 해가지고 따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권리 있거든. 내가 회사에 큰 침해를 안 입히면 나 월급 나오거든. 근데 월급 받는 일만 하면 되지. 왜 죽을 일을 해. 그러니까 문재인의 정권을 잡으면서 문재인에게 씌워졌던 후광들이 확 걷어졌잖아. 맞아요. 결국 저놈은 개버린 놈이구나. 나는 문재인한테 종북 좌파라고 문재인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문재인이가 종북 좌파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가 들이댄다면은 문재인이는 아주 사악한 전체주의자였지 종북 좌파는 아니었거든. 문재인은 북한조차 자기가 이용해 먹은 거야. 김정은이조차.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퇴임한 다음에 개를 버렸는데 그 버린 개가 뭐야? 김정은한테 하사받은 개잖아. 그래, 종북 아니야. 아니 어느 종북 좌파가 말이야. 김정은이가 하사한 그 개를 버려. 종북. 그것도 돈 든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나중에 그 실체를 알아가지고 삶은 소대가리 앙천하면서 문재인이 막 욕하잖아요. 이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사가 있겠지. 북한에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사실은 북한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재인은 자기가 노무현 때 대통령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가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가족을 만나고 왔잖아. 원래 고위 관계자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 안 되는 일만 한 거지 문재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북한에 가가지고 남녘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하고 말이야 북한 한참 띄우고 이런
행위를 저질러서 가니까 사람들이 종북좌파라고 그러는데 나는 문재인은 김정은조차 이용해 먹은 놈이야. 맞아. 김정은 이용해 먹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열받은 거지. 나중에 속은 거 알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제 윤석열한테 가려져 있던 자기 이제 본 모습이 윤석열이 없어지면서 싹 드러나게 돼 있거든. 아 그렇겠다. 이제는 윤석열 탓할 수 없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똥당 탓할 것도 없지. 자멸하고 지금 그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똥당인데. 근데 그랬을 때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5년 뒤에 자기를 걱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요. 이재명이 윤석열 탓할 건 없지만 있잖아요. 내란당 척결한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 척결한다 그러면서 제2의 적폐청산으로 나서는 거야. 나서지 당연히. 그러면은 또 윤석열 사법부도 내란이고 뭐 그러겠지. 윤석열 팔아먹으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뭔가 어떤 그 빌런 짓을 해야지 지금처럼 해가지고 나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떠들어주고 이제 뭐 그런 모습도 돼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은 이제 똥당 스스로가 버린다고. 똥당 스스로가 버리고 그럼 윤석열 스스로는 이제 점점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제 윤석열은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렇겠죠 뭐. 그리고 뭐 지금 뭐 어디 내에 뭐 아직까지도 어떤 내란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떠들겠지 물론 당연히 이재명이는. 그래서 이 내란 세력 척결하자. 거기서 뭐 방첩사도 어떻게 하고 뭐 한다 뭐 좀 하겠지. 근데 그 자체가 자기가 뜻한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럼 어디선가 태클을 당하게 될 거고 태클을 당하면 초조해질 거고 초조해지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도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잖아. 헌법을 준수하지 않지. 맞아. 헌법은 준수할 의지가 없어. 헌법은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대로 자기 뜻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탄핵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되는 그 과정으로 2016년 17년에 시작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광기와 사기, 살기의 어떤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이재명의 탄핵으로 나는 이제 마침표를 찍고 그러면서 우파든 좌파든 뭔가 어떤 그 새로운 또 대한민국 국민들도 뭔가 이 새로운 계기들을 찾고 새로운 방향들을 찾고 하게 되기를 이건 예측이 아니고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뭐 또 생각보다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근데 나는 좌파도 좌파지만 우리 우파가 참 걱정인 게 우파가 다들 사고가 천갈래 만갈래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서로 또 비난을 해. 또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면서 뭐 계속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면서 그러는데 우파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우파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우파가 뭔가 생각한 게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우파 한 거지 그 전에야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좌파는 계속 우파를 욕하면서 우파한테 막 해코지를 해서 그 어브젝션이 많았었거든요. 좌파들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좌파들이 막 저렇게 해도 우파들은 막 그냥 자기 삶을 살았던 게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 우파들은. 근데 좌파들은 사는데 지장이 있었던 거야. 오랜 동안. 그것도 그렇고 이 사실 좌파의 이데올로기보다 우파의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어렵고 맞아요. 힘든 게 왜냐하면 좌파는 바꾸자거든. 그러니까 바꾸면 되거든. 왜 바꾸느냐? 저 새끼들 나쁜 새끼니까.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저 나쁜 새끼거든 우리가 갖는 걸로. 이게 이제 좌파의 이데올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맞아요. 간단하고 아주 쉽다고. 사람들한테 팍팍 다가붙는다고. 맞아요. 그런데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내가 저 새끼들은 말이야 몇십 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난 지금도 뭐 전세를 전전하면서 말이야. 왜 사람들은 내 평생 돈 모아도 집 한 채 못 사. 그렇죠. 난 서울에 살고 싶은데 경기도로 밀려나가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저 새끼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내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속성이 있거든. 저놈 때문에. 그러면 참 심플한 거야.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내 불만을 저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을 욕하는 걸 좋아하는 게 막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 나 스스로를 내가 그 부분에 잘못했고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했고 나를 인정하면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힘들어. 나 자신을 웬만히 자기가 강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전두환 씨가 정의구현 사회를 내세웠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좌파의 인지가 사실은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말만큼 쉬운 말이 없다니까. 맞아. 왜냐하면은 정의를 구현합시다. 그럼 무슨 정의? 저 새끼가 대한민국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저 새끼를 처단하는 게 정의다. 아, 그렇구나. 쉽거든. 그러니까는요. 그 다음에 정의를 구현한 후에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 새끼 뺏어가지고 나눠가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래, 그런 사고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큰 적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반공, 어쨌든 딱 적이 있었잖아요. 북한이라는 적.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적을 딱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약 어떻게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작용, 그거가 극복이 됐단 말이야. 저놈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세월을 우리가 그냥 살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 또는 사상이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 좌파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해서 반국가 세력이 아니에요. 그 우연양집 이야기는 내가 막 반대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그냥 좌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그게 반국가 세력이야. 아니면 그 나쁜 놈이야. 어머, 좌파는 옳진 않아. 사탄이야, 사탄. 결국은 사탄. 하지만 사람은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지. 그것이 그걸 얘기한 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우파가. 우리의 자유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체제전복 세력이야. 그거는 처단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렇죠. 그럼 그 속에서 자기들만의, 좌파만의 대한민국 건국사가 있어. 또 우파는 대한민국 건국사가 없잖아. 없어. 그 얘기죠. 좌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한국전쟁사가 있는 거야. 근데 우파들은 한국전쟁사가 없어. 우파는 왜냐면은 좌파들은 자기들만의 5.18이 있는 거야. 광주정신이 있는 거고. 근데 우파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쫓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따라만 해. 여기가 편하다 보는 거냐 쫓아가는 거지. 맞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좌파 이데올로기는 쉬운데 우파 이데올로기가 왜 힘드냐면은, 좌파는 이데올로기지만 우파는 사실은 이데올로기라기보다도 그냥 삶의 방식이거든. 맞아. 내가 열심히 하면, 맞아. 내가 주어진 바 능력이 되면, 또 그것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그 작은 어떤 목표나마 달성하고 하는 그런 삶 자체. 그러니까 그래서 우파는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좌파는 이데올로기, 우파는 본성이라고. 맞아.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바꿔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연구와 또 얼마나 많은 이런 변화가 맞아. 과연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왔던 역사와 전통 속에 있는가? 또 이런 변화가 우리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초래할 수 있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이거를 진짜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와 수구가 구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수주의와 반동이 구분이 되는 거고, 보수와 극우가 구분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막 그냥 나는 우파야. 맞아. 뒤집어 그리고 돼 있어. 내가 우파로 살 일은 뭐야? 저 중국 반국가 세력만 때려잡으면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영자님이 얘기 맞네요. 아까 그 보수와 반동, 극우와 보수, 막 그런 식으로 이게 다 혼재돼 있거든요. 우리의 우파는 지금. 근데 우파가 이야기하신 대로 참 어려운 게, 좌파는 저 나쁜 놈 저거 때려 부숴하면 딱 되거든요. 그냥 그거가 이데올로기니까. 근데 우파는 내 가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놈 때문에 이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뭔가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그러니까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우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가지만, 또 이것도 이제 한번 그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아유 개새끼들 그러면서 한동훈이 던지는 메시지, 이준석이 던지는 메시지, 여기에 현혹될 수 있거든. 지금 현혹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솔깃하거든. 그러니까 현혹되고 있잖아요. 또 맞는 말 같거든. 모사꾼 두 놈이잖아 지금. 그리고 우리가 모사꾼이라서가 아니라 걔들이 하는 말이 실제로 맞아.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게 윤석열이가 계엄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탄핵되는 과정 속에서 우파가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우파가 나서야 할 일은 윤석열과 김건희로부터 단절한 일이다. 틀린 말이 어딨어 여기에.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일부만 틀렸다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봐. 전부 다 윤석열, 김건희랑 앞장서서 단절한다고 그럴걸? 그거 한동훈이 그럴 거야.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 않냐. 그 한동훈이 그러잖아.
그 똥당 당원들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계속 단일화, 응. 단일화 하다가 어떤 꼴 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맞아, 맨날. 난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 안 했잖아. 나중에 끝나고 나면 맞는 말이 될 거야. 그 이준석이도 봐봐. 대한민국 사회가 뭐 예컨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윤석열이가 한 가장 비겁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우파로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 이태원 사태, 그 다음에 어떤 그 최상병 사건, 또 오송 그 뭐 참사,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 그래, 책임질 사람이 없어. 그만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 밑에 쫄다고 맨 밑에 있는 사람 딱 자르고. 또 밑에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밑에 사람만 딱 자르고, 뭐 옛날 같은 박근혜 같으면 뭐야, 세월호 무슨 상관이 있어. 국무총리든 이 사람 다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책임지는 모습인 거거든. 그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이준석이는 찍고 나오잖아. 우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우파가 어떤 그 이제 어떤 뭐 이 성장과 또 어떤 그다음에 어떤 그 분배, 그 이준석의 말을 갈싸하게 하거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악마의 속삭임은 달콤하거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동훈과 이준석의 말이 글싸하고 또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맞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발상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거야. 윤석열이 얘기한 달콤한 말이잖아. 공정과 상식.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와 자기 부인과 자기 가족에게는 전혀 어떤, 또 다음에 자기 친구들 있잖아. 뭐 충암고 서울대, 그다음에 어떤 뭐 검찰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지 않잖아. 그럼 한동훈하고 이준석도 마찬가지. 한동훈과 이준석도 마찬가지 놈이라고. 그 메시지가 아무리 달콤해도 그 메신저는 윤석열이가 공정과 상식 떠드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준석을 지적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야. 한동훈과 이준석이 살아온 삶을 보고, 윤석열이 살아온 삶을 보고, 윤석열이 던진 메시지에 자기가 현혹됐다고 한다면은 한동훈과 이준석이 던지는 메시지가 그럴싸하니까 현혹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 지고 난 다음에 한동훈과 이준석이 훅 하고 치고 들어올 거거든. 지금 뭐 그런 그때 가서 이런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은 훅 해가지고 넘어간다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오늘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강제, 어떤 놈들은 강제 단일화라는데 우리 강제 이상으로 종료. 강제 종료를 하겠습니다.